자기야, 보일러 외출로 돌려놔. 오늘 영하 15도래. 노인네 얼어 죽으면 보험금 더블인 거 알지?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경기도 외곽 난방 꺼진 모텔방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방, 차가운 바닥, 컵라면 5개. 그게 제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따뜻한 곳에서 웃고 있겠죠. 제가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 방 안에서 그들의 모든 말과 선택이 전부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은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올해 78이에요. 장영숙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장여사라고 부르죠. 요즘 제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까먹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리고요. 의사 선생님은 혈관성 치매래요.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아들 인성이가 그때부터 저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죠. 강남 고급 아파트예요. 평수만 60평이 넘어요. 우리 인성이는 강남 성형외과 병원장이거든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돌봐드려야죠.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들네 집 거실엔 화려한 트리가 반짝이고 있어요. 며느리 유라가 아침부터 바빠요. 어머니, 거기 서 계시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죠. 아이고, 여기가 어디더라. 에휴, 진짜. 자기야, 어머니 좀 방으로 모셔드려. 아들 인성이가 짜증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손님 오니까 방에 계셔요. 응, 알았어. 근데 아들아, 배고픈데. 아침에 드셨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침엔 식은 미역국 한 그릇뿐이었어요. 김치도 없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척하다가 거실 구석에 앉았어요. 여기서 보면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유라가 요리사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런던 브로일은 미디엄 레어로, 샴페인은 돔 페리뇽으로 준비하세요. 돔 페리뇽이요.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식은 미역국이라고요?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작은 물건이 만져졌죠. 손톱만 한 크기예요. 녹음기예요. 요즘 나온 거라 아주 작아요. 이게 참 쓸모가 좋더라고요. 저녁 6시쯤 됐을 때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흰 가운 대신 명품 옷을 입은 의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죠. 저는 슬쩍 화장실 가는 척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인성이와 유라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오늘 밤이야.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래도 진짜 괜찮을까? 뭐가 괜찮냐고? 우리 다음 달이면 부도나. 50억이야, 50억. 50억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건드렸죠. 비싼 크리스탈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유라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실수를. 실수? 실수로 500만 원짜리 잔 세트를 다 깨버려요? 에휴, 정말. 인성이가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엄마,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아, 나 배고파.
밥은 무슨, 나중에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끌려갔어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세상에, 저 정도면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녹음기가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인성이와 유라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오늘 밤 진행하는 거 맞지? 그래. 손님들 다 가면 바로 출발할 거야. 모텔 주인한테 연락했어? 응. 방 하나 비워놨대. 모텔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주머니 속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예요. 밤 9시가 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죠. 곧 제 방문이 열렸어요. 인성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옷 입으세요. 그는 제 낡은 패딩 점퍼를 던져줬어요. 안감이 다해진 오래된 옷이에요. 응? 어디가? 좋은 데 갈 거예요. 저는 순순히 패딩을 입었어요. 유라가 문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요양원 자리가 났대요. 요양원? 나 요양원 싫은데. 어머니, 거기가 훨씬 좋아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말투였죠. 인성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거칠게요. 엄마 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인성이 차가 서 있었죠. 고급 외제차예요.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 차는 강남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점점 불빛이 줄어들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이었죠. 아들아, 여긴 어디야? 거의 다 왔어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간판에 희미하게 모텔이라고 써 있었죠. 이게 요양원이라고요? 인성이가 차에서 내려 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리세요. 아들아, 여긴 모텔 아니야? 요양원 방이 아직 준비 안 됐대요. 며칠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며칠이요? 크리스마스에 노인을 모텔에 놔두고 간다고요? 나 무서워. 여기 싫어. 괜찮다니까요. 인성이가 짜증을 냈어요. 제 팔을 잡아 끌었죠. 프런트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인성이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2층 203호실이요. 돈을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짜고 친 거예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는 어두컴컴했죠. 203호 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쉬고 계세요. 유라가 편의점 봉투를 던졌어요. 컵라면 5개와 생수 1병이었죠. 배고프시면 이거 드시고요. 이게 다야? 금방 연락드릴게요. 인성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보일러 조절기가 벽에 있었죠. 그때 유라가 인성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다 들렸어요. 자기야, 혹시 모르니까 보일러 외출로 돌려놔. 오늘 영하 15도래. 노인네 얼어 죽으면 보험금 더블인 거 알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으면 보험금 더블이라고요? 인성이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보일러 쪽으로 걸어갔죠. 엄마, 보일러 켜드릴게요. 딸깍.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외출 모드라는 걸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들이 나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죠.
부르릉. 차 엔진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졌죠.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어요. 제 외동아들이 날 죽이려고 여기 놔두고 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녹음기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다 녹음됐어요. 보일러 끄고 간 것까지요. 방 안 온도계를 봤어요. 영상 5도. 그런데 체감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았죠. 외풍이 심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그때요. 그때도 이렇게 추웠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떨며 잠들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제 아들에게 벌을 줘야 하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밤 11시가 넘었죠. 방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유통기한을 봤죠. 작년 거예요. 생수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나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죽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50분. 크리스마스까지 10분 남았네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구부정했던 허리를 쭉 폈죠. 흐릿하던 눈빛도 또렷해졌어요. 패딩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최고급 발열 레이가 나왔어요. 옷을 벗고 입었어요. 핫팩도 여러 개 꺼내 몸에 붙였죠.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패딩 깊숙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받았어요. 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예요. 아, 네. 괜찮으세요? 응. 다 들었죠? 네, 녹음 잘 됐습니다. 증거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시작하는 거죠?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바로 픽업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죠. 자정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네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보일러 외출로 돌려놔. 노인네 얼어 죽으면 보험금 더블. 그리고 인성이 목소리. 우리 다음 달이면 부도 나. 50억이야. 증거는 완벽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프런트 주인이 저를 봤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많이 추우셨죠? 괜찮아요. 그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차에 탔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반겼죠. 내일 준비 다 됐어요?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낡은 모텔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다, 인성아.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인성이와 유라는 고급 라운지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여보, 진짜 잘 될까? 유라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 아침 모텔 주인한테 전화했어. 방 안에 아무 인기척이 없대. 인성이가 샴페인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럼 죽은 거야? 그랬겠지. 어젯밤 영하 15도였는데.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안에. 60억?
우리 이제 완전 새 출발이네. 그때 인성이 전화기가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병원에서 왔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원장입니다. 네, 뭐라고요? 인성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당장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전화가 끊겼어요. 자, 자기야. 무슨 일이야? 병원 건물주가 바뀌었대. 당장 나가래. 갑자기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였죠. 네. 대출 연장 불가요? 50억을 한 달 안에 갚으라고요? 인성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지금 우리 망하는 거야? 뭔가 이상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그때 경찰 4명이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박인성 씨, 최유라 씨 맞으십니까? 네, 근데 왜 그러시죠? 두 분을 존속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 소리가 났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어요. 인성이 눈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그 옷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보일러 외출로 돌려놔. 노인네 얼어 죽으면 보험금 더블.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질렸어요. 저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녹음했지. 인성이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그럼 어제 죽었어야 했지. 근데 난 살아있어.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장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너희를 시험하려고 1년 동안 연기한 거다. 그리고 내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지? 난 800억 자산가야. 800억? 그래. 근데 넌 한 푼도 못 받아. 어젯밤에 유언장 썼거든.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내 거? 엄마를 죽이려 한 놈이. 저는 등을 돌렸어요. 경찰관님 데려가세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인성이와 유라는 구치소에 수감됐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거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문제요? 치매 연기가 증거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3자 증언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다행히 확보한 증인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요? 아파트 이웃 주민, 가정부,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괜찮겠네요. 하지만 회장님,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매우 유능합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얼마나? 잘하면 10년 이하로. 10년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 돼요. 최소 15년은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인성이가 빠져나가면 어쩌죠? 불안했어요. 며칠 후 증인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아파트 이웃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 번이요. 두 번째는 전 가정부였어요. 며느리가 장 여사님한테 밥을 제대로 줬어요. 하루 한 끼만요. 그리고 작은 방에 가뒀어요.
세 번째는 병원 의사였어요. 영양실조로 병원에 오셨어요. 몸무게가 8kg나 빠졌죠. 증언을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요? 박인성 씨 대학 동기가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이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거래요. 회장님이 작은 방에서 식은 짜장면 드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됐네요. 네,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내일이면 재판이 시작돼요. 저는 이길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피고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루에 한 끼만 줬어요. 작은 방에 가뒀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텔에 버렸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당신은 치매 연기를 했죠? 네. 거짓말쟁이의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기한 겁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당신은 부유하죠? 언제든 떠날 수 있었잖아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1년이나 걸립니까?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검사가 증인을 소환했어요. 이웃이 증언했어요. 여러 번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정부가 증언했어요. 며느리가 장 여사님을 학대하는 걸 봤어요. 의사가 증언했어요. 영양실조,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영상을 제출했어요.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작은 방에서 식은 짜장면을 먹고 있었죠. 인성이 목소리. 엄마는 손님들이랑 못 먹어요. 치매 걸려서요. 유라 목소리.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소리가 나왔어요. 피고인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판사가 인성이를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인성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날 죽이려고 했어. 인성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보일러를 끌 때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용서하라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여사님, 소감 한 말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용서는 없어요. 선을 넘으면 벌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말이죠.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일주일 뒤 판결일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노모를 학대하고 유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영하의 날씨에 보일러를 끄고 방치한 것은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인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라가 주저앉았어요. 인성이는 멍하니 서 있었죠. 판결 끝.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어요. 인성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1년이 지났어요.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어요. 전 성형외과 원장 모친 재산 수백억 사회 환원.
저는 강남본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봤어요. 회장님 드세요. 변호사님이 차를 가져다 줬죠. 고마워요.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요. 재산 정리도 거의 끝났습니다. 고아원, 양로원에 각 100억씩, 장학재단에 200억, 회장님께는 100억 남았습니다. 충분해요. 변호사님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뉴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정말 대단하다. 페륜아들 감옥에서 썩어라.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어요. 이제 관심 없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강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교도소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인성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순 없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처럼요. 끊는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뚝.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샴페인 한 병이 있었어요. 돔페리뇽이요. 병을 따서 잔에 따랐어요. 창가에 섰어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혼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모금 마셨죠. 작년 이맘때 저는 춥고 어두운 모텔방에 있었죠.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따뜻한 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어요. 이겼어요. 창밖에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잔을 비웠어요. 탁자에 내려놨죠.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작고 차가운 미소였죠.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이 너무 매정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인생만큼은 누구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마지막까지 나여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렸다면 저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선을 그으셨을까요? 저는 다음에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가를 묻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착한 사람 말고 당당한 사람으로 연말 보내세요.